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BOE에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 국가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한국의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던 시절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 원과 이 대표의 당시 방북비용 300억 원을 쌍방울그룹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로 한국 언론들은 이번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가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지시한 약 800억 원은 중국에서 송명철, 리호남 등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미국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9일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과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미국 비난 발언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영내 기존 공식 구조에 대한 투자와 공식, 비공식 관계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구축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억지력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 뒤 북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서 이 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러시아 인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의 활동이 증가했다면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나토와 유사한 동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연말 정세 속에도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 또 섣부른 개입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일부 정당성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용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소추 상황에도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임박 징후는 없으며 동계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여당인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한국의 정세 급변에 대해 로우키, 즉 절제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1일과 12일, 16일 3번 정도에 걸쳐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 오물과 쓰레기 풍선 살포 역시 지난달 28일 이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로우키 대응 이유로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 유지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보이면서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또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질 경우 발생할 체제 관리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서는 비상계엄령을 내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한반도 위협 조장 세력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여기면서 역풍을 부를 수도 있는 섣부른 개입보다는 사태 전개를 지켜보며 이를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수령 독재 체제 성격상 한국의 정치 혼란상을 주민들에게 과도하게 노출하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또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민들이 몰아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그렇게 하는구나. 남쪽은 정권 교체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러시아를 지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이 대남 도발에 나서기엔 부담이 크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한반도 긴장 구조를 상당히 경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세 안정을 얘기하는 중국은 뭐 도발할 필요도 없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시리아에서 지금 아사드 정권이 패주하면서 시리아를 상실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북한이 지금 한반도에서 군사적 도발, 긴장, 충돌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러시아 파병 북한 병사들 가운데 전투 중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또 동맹 강화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의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한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이 이날 전화통화에서 어떤 외부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미한 연합 방위태세를 강력하고 준비된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으며 양측은 미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와 확장 억제력 강화, 동맹 역량 현대화, 영내 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며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 모든 수준의 국방 및 군사 당국자들 간의 소통 보장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미한동맹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안정과 힘의 등대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20일 한국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복잡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역사적인 3자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억지, 안정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말만으로는 억지력을 갖출 수 없다면서 한반도에서 강도 높고 복잡한 양자, 다자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 전역하는 폴 러카메라 전 사령관도 이 임사를 통해 준비태세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면서 매일 훈련을 계속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며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발사장의 위성조립 건물이 최근 지붕 설치를 마치고 완공에 가까워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배로 운송된 위성이 진입하는 인근 해안 접안 시설도 크게 확장됐는데 부두와 조립동 건물을 잇는 로켓 이동 통로 구축이 완료 수순을 보이면서 서해 위성발사장 내 큰 진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내 기존 발사패드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평 조립동 건물의 모습입니다. BOA가 플래닛랩스의 19일자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조립동 건물에 약 160m 길이의 철제 지붕이 완전히 덮였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는 지붕 일부가 비어 있었지만 이달 2일에는 지붕의 빈 곳이 완전히 메워져 이달 초 전후로 조립동 지붕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립동은 발사체와 위성을 최종 조립하고 점검하는 핵심 시설로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2년 3월 시설 현대화를 지시한 이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지난 9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이곳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며 외벽이 완성된 상태로 지붕 받침대가 설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번에 지붕이 완성된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위성 발사장의 지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부 정비를 거치면 조만간 이곳이 실제로 가동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인근 부두 시설도 크게 확장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9일자 위성 사진을 보면 서해 위성 발사장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해안가에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세로 약 100m, 가로 약 70m인 대형 부두가 들어섰는데 이 부두는 약 6,000평방미터, 1,800평 규모로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대형 선박 여러 척이 동시에 물품을 선적하거나 하역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VOA는 2022년 11월 북한이 이곳에서 선박 접안 시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북한은 지속적인 확장 공사를 통해 이곳의 크기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부두와 조립동을 잇는 해안도로도 확장을 거듭하면서 부두에서 발사장 중심부를 잇는 이동통로 구축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박을 이용한 새 미사일 운반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두 접안 시설과 해안 도로를 주목해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동체와 각종 장비를 열차로 옮긴 뒤 이를 발사장 내 조립 시설에서 합체해 발사대에 세워왔는데 선박을 이용할 경우 동체의 적재 용량을 이전보다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올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11월 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억 2,046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억 9,194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2,851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월 무역액은 2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올해 누적 무역 총액은 전달에 17억 970만 달러보다 약 13% 증가한 19억 3,003만 달러가 됐지만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억 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급등한 북한 내 환율이 원인이거나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북중 무역에 영향이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인권법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118대 의회의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북한 인권법 연장을 위한 재승인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 같은 절차를 또다시 거쳐야 합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2년 넘게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연합 EU를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공식 채널을 통해 나는 유럽연합에 미국과의 엄청난 무역 적자를 해결하려면 우리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관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중국에는 기존 관세 외에 10%를 추가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모든 제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모든 불법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침략을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자료를 통해 미국이 유럽연합과의 무역에서 한 해 1,313억 달러 적자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표단이 20일 시리아를 방문해 과도 정부를 이끄는 반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의 수장 아메드 알샤라를 만났습니다.
바보라 리프 극동지역 담당 차관보와 데니얼 루빈스타인 전 시리아 담당 특사, 로저 카스텐스 인질 문제 담당 특사 등 미국 대표단은 이날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알샤라를 만났으며 대표단은 회동 뒤 방문 성과를 브리핑할 예정이었지만 보안상 이유로 브리핑 일정이 취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은 시리아 과도 정부와 정권 이양 방안과 인권, 테러 소탕, 화학무기 폐기, 이스라엘과의 관계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며 미국의 공식 사절단을 시리아에 보낸 것은 지난 8일 반군이 승리한 후 처음입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 발발 이듬해인 2012년 양국 외교 관계를 끊고 다마스쿠스 주재 미국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필리핀 이름 서필리핀해 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필리핀과 또다시 마찰을 빚었습니다. 류더준 중국 해경 대변인은 20일 성명에서 필리핀 C-208 항공기 한 대가 스카보로 암초, 필리핀명 바호데 마신록, 중국명 황옌다오 상공에 불법 진입해 경고 뒤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카보로 암초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필리핀 측의 위반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 해경은 관할 해역에서의 법 집행 활동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이징 주재 필리핀 대사관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양국 해경은 지난 4일에도 스카보로 암초 인근 필리핀 어선들에 대한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어업국 선박에 중국 해경선이 충돌 후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스카보로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있으며 상설중재재판소는 2016년 남중국해 내 곳곳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의회인 입법원에서 의원들 간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20일 야당은 국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 및 소환법, 헌법소송법 개정안 등 3대 입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집권 민주진보당 의원들이 전날 의장석을 점거하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민주진보당 의원 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고 일부 의원들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3대 입법은 선출직 공직자의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앞선 절차를 국민당이 단독 처리하자 민진당 의원들이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했고 이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소속된 민진당과 제1야당 국민당은 모두 지난 1월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